오늘 먼저 일본의 도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네 번째,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서 근접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죠. 우리 대조영함 부근으로 일본의 초계기가 날아왔습니다. 이어도 서남방 131km 해상인데요. 일본 해상 초계기가 보인 항로를 보면 전형적인 위협 비행 패턴입니다. 함선을 향하고 공격 모의 비행 형태를 취하고 특히 함정 선수, 배 앞쪽을 지나는 비행은 매우 위협적인 비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 경로를 보면 얼마나 위협적으로 비행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리는 540m밖에 되지 않았고 고도는 60에서 70m. 이 정도면 갑판에 서 있는 우리 병사가 초계기 조종을 하는 조종사를 눈으로 식별할 수도 있을 정도의 높이일 것입니다. 이 정도 초근접 비행을 한 달 사이에 4번,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한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제 오후에 초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 대조영함에서는 계속적으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너무 근접 비행을 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 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통신을 20여 차례나 보냈다고 합니다. 자, 한일 회담에서 일본 외무장관을 만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초계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도 일본이 앞으로 추가 도발할 때 우리도 초계기를 띄우는 등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야 모두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따져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없다. 잡아뗍니다. 누가 믿을까요? 명백한 증거가 곧 나올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국내 호소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일본의 국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의도를 한번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14시 03분경 이오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약 60 내지 70m로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재발 방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오늘 또다시 이런 저고도 근접 위협 비행을 한 것은 우방국 함정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므로 일본의 저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다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 행동 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궁금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고 오방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가자라는 입장입니다. 日韓の防衛当局間でしっかり意思疎通を図っ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 정우갑 위원, 네. 지난번에 레이더 가지고 지금 계속 공세를 펴다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일주일 사이에 3번이나 합니다. 의도가 뭘까요? 일본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베 정권 들어서 소위 일본이 전쟁 가능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독도라는 지역 그 인근 서해 이쪽을 분쟁화시켜서 어떤 자국민들에게 관심 또 대외적인 어떤 의도를 갖고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파악을 해서 예. 굉장히 좀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갈 예. 공산이 커 보이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거를 좀 나름대로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초계기 근접 비행에 대해서도 노출을 안 시켰고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이제 간격 움직임, 원칙 대응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본의 끊임없는 어떤 그 자유대 위상 강화를 통한 그 헌법 개정에 대한 그 의도 이것은 뭐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돼 예.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예를 들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대응으로 가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국방부 대변인도 얘기합니다만은 이걸 뭐 정치적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예. 아니면은 외교적으로 고위급으로다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갈 것인지, 어쨌든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상당한 딜레마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 일본은 우리를 건들면 자극하면 아베 정권 지지율이 올라가죠? 거기서 똑같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도 왜냐면 대외적인 어떤 결집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군사 문제라든가 예.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떤 주변을 때린다 뭐 이런 뭐 경험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베 정권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결집을 하고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이 어떤 헌법 개정이라는 것을 수면으로 띄우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됐죠. 여론의 뒷받침, 여러 이제 반론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굉장히 친밀하고 전략적인 그런 움직임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일 관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계속 나오면 정말 우려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예. 어찌 보면 한미일 어떤 뭐 그 군사 공조랄까 안보 공조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자체가 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미국과의 방위 분담금 협상 문제라든지 또 일본과는 또 지금 초계기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일본의 지금 저런 행위 자체는 명백한 도발 행위이고 예. 또 일본에 엄중하게 자중을 요구해야 된다. 이런 좀 관점이 우선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은 저렇게 그런 저희가 뭔가 도대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앞서 우리 정은갑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건 기본적으로 아베 정권이 국내 정치에 좀 쟁점화해서 예.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자,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이 뭐 약 47.9%의 뭐 지지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달 새에 한 4.2%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 초계기 논란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랄까,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통해서 지지율을 제고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지금 일본하고는 과거사 문제라든가 뭐 징용 재판 문제라든가 쟁점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국내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좀 아베 총리가 좀 과시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역시 또 군사적으로 본다면 이런 어떤 잦은 분쟁화랄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자위대의 존립 근거 이것들을 좀 헌법에 좀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포석으로 가는 것 같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예.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뭐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좀 물밑 외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외교로 풀자. 외교로 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도 적극이 아닌데. 우리도 뭐 대응을 어떻게 좀 검토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들은 좀 뭐 여러 가지 검토 안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좀 이성적 대응이 필요한 거죠. 성질 같아서는 그냥 그게 이제 버르장머리로 나오는 거지. 예. 황장 소장, 지금 도발이죠, 이건. 우리 정부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방국에 대해서 도발이라는 표현은 처음 썼다고 그래요. 자, 한일 관계는 서로가 한국 쪽에도 일본에 세게 나가면 지지율 올라가고 일본도 한국에 세게 나가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최근에 일본 내부 조사에서 가장 싫은 나라 3위가 한국으로 등장했대요. 1등이 북한이고 예, 그렇더만요. 북한이고 2등 중국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적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요. 일본이 최근에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굉장히 급하게 바뀌고 있다. 예. 그것은 이제 남북 간의 그 밀착과 한미 관계의 이완을 바라보면서 그간의 한미일 삼각 그 안보 동맹 구도에 대해서 일본이 사실상으로 이것이 이제 파기됐다라는 현실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국이 동맹군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본도 아니라고 정리하는 거죠. 한국도 보면 중국보다 일본을 동맹의 우선순위에서 더 늦추고 있어요. 예. 국방 백서에 보면요. 그럼 이런 현실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한국이 유사시에 유엔 사령부가 일본에 지금 6개 후텐마 기지 등 6개를
후방의 병참 기지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일본의 미국의 기지가 6개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유사시가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본하고의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요. 좀 차분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악화가 되면 그런 예, 이 부분까지 사태를 이어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지금 동맹이 해체돼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 네.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거에서 연장선으로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일단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내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화내면 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우리의 화를 돋구는 거 아닙니까? 예. 의도적으로. 그리고 한일 뭐 실무 협의를 국장급이 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그것도 또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안 하겠다고 발표했던 날 우리의 마지막 증거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자극하는 예. 증거를 들이댔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저강도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우리의 화를 일부러 돋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그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에 같이 그 정면으로 승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적 외교적으로 대화로 가자 이렇게 우리는 예. 일단 얘기하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잖은 그런 대응들을 좀 찾아가는 방식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베 패싱이라고 쓰신 것은 원인 분석 차원에서 쓰신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일본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동북아시아에서 약간 외톨이가 돼가고 있거든요. 예. 역사적인 문제에서 봐도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군사적으로 봐도 일본은 가장 군사적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있는데 예. 또 기지도 있고. 근데 지금 북미 그 회담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전 세계에 초점이 되고 미국에 있어서도 최대 관심이 됐단 말이에요. 일본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아베 패싱 당하고 일본도 패싱 당할 우려가 있다. 예. 계속 일본의 존재감을 어떤 방식으로든 부각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를 이런 방식으로 군사적인 방식으로 자꾸 불만을 표출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아베 패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봤을 때 또 아베 패싱 하면서 이걸 좀 깔아뭉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가던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북미 뭐 정상회담이 곧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흔들리고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일본의 스탠스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로 가고 일본의 자극에 지나치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는 전공법대로 걸어가야 한다. 일본의 페이스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께서도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무대응은 아니고요. 예. 일단 이제 의도부터 잠깐 보고 그다음에 대응을 말씀드리면 의도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최근에 왜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 또는 이제 중국, 우리나라 협상이 많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 재편이 패싱되고 있어요. 네. 이런 이제 그 재편 패싱, 이런 이제 우리를 불식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베 정권의 지지율, 국내용 그런 데 다 말했고요. 세 번째는 이 분쟁은요. 원래는 이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의 분쟁이죠. 근데 잘못 보면 군의 분쟁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게 군대가 없어요. 바로 이게 평화헌법 구조 때문이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보통국가와 군대 재무장 이런 이제 장기적인 포스가에 도발한다 이래 보이고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대응. 이게 좀 모순되는 어려운 주문인데 원래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근접해서 저공 비행하면요. 원래는 이제 이거 추적 레이더를 가동해서 함포로 항공기를 조준해서 그리고 이제 신호탄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제 경고 사격하는 이게 원칙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한일 간에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조준 레이더 문제 아닙니까? 근데 혹시 이번에 우리가 계속 그러면 증거를 내놓아라. 그런데 제대로 못 내놓지 않았어요? 이번에 다시 근접 비행을 한 것이 우리가 또 조준 레이더를 발사했을 때 그것을 좀 캡처해서 주파수도 분석하고 그러려고 또 다시 다가온 것은 아닐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이제 있던데. 제가 이런 대응이 단호한 매뉴얼적인 대응이지만 이러면 이게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적 레이더라든지 또는 이제 이거 아까 경고 사격까지 이런 이제 매뉴얼 대응 이거는 좀 자제하고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명백한 증거를 저희가 수집해서 미국이든 또는 이제 중국이든 이런 국제사회에 증거를 제시해서 일본의 도발을 규탄하는 이런 이제 대응이 현실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국제사회를 통한 대응. 김현성 교수께는 그 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송영길 의원이 군사정보 보호협정 폐기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칫하면 지금 우리 패널들께서 이제 좀 염려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게 말려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협정 자체가 이제 무의미해졌다라고 예. 송영길 의원 이런 상황에서 뭐가 거고요. 정보가 주고받겠느냐? 예,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시점 자체가 지금 뭐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3.1 운동이 일어났던 100년 되는 해잖아요, 올해가. 네.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된 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쉬를 했거나 아니면 배고프거나 예. 이런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일본이 좀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소외감이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내 경제는 좋지만 대외적으로 지금 러시아와의 이제 쿠릴섬 관련한 반환 문제가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쿠릴 사섬을 그냥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국내 내치의 지지율이 받쳐줘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이런 내부적인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의도했던 헌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한일 관계가 진짜 만만한 게 한일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과거에 한국 정부가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뭐 우리 앵커께서 KBS에 계셨지만 KBS가 한일 관계를 다루는 한일 침략 문제를 다루는 드라마를 만들 때 상당히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각시탈 스토리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회자돼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한일 문제를 다루는 거에 있어서 그 과거에 미스터 선샤인, 작년에 미스터 선샤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한일 관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그래서 일본도 조금 이제 새롭게 변하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적응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아까 앵커께서 계속 물으셨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조금 비선 라인들이 좀 제대로 가동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원장과 고노 외상이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연말에 만나서 관련된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하는 일본 기업계에 대한 강제 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정확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저희를 설명해 주니 고노 외상이 상당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처럼 좀 비선에서의 외교 라인이 적절하게 가동돼서 정확하게 우리 정부의 의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갑 의원, 옛날에는 김종필 총재라든지 또 김윤환 대표라든지 상당히 일본 통들이 많아서 좀 한일 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마쿠에서 좀 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을 할 만한 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 외에도 예를 들면 의원이라든가 민간 외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축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점들이 많이 악화돼서 예를 들면 의원들의 어떤 그 외교를 통해서라도 좀 풀어가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관계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설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정부에서 갈등을 설령 갖더라도 민간 쪽에서의 끊임없는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것들 위기 상황에서 좀 완충하는 역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한 국면이 되고 있는 것이죠. 비겁하고 뻔뻔하다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